안녕하세요. 추워지고 있는 요즘 이맘때쯤이면 항상 그때 일이 떠오르곤 해서 글을 한번 써보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 인사할 때부터 저희 결혼은 돌풀이에 걸리고 말았어요. 혼자 몸으로 절 키우신 엄마는 저 하나 예쁘게 키우시겠다고 이 집 저 집 파출부를 뛰셨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부끄럽지 않았고 그렇게 절 키워주신 게 오히려 감사했죠. 워낙 어렸을 때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파출부였다는 건 상관없었지만 상견례 날 저희 엄마가 예전에 남편네 집에서 3년 정도 집안일을 봐주셨던 게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파출부 딸이랑 결혼을 할 수 있냐며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아니, 인천댁이 너네 엄마였니? 참나, 무슨 이런 경우가? 너 딸이 엄마 팔자 담는 거 알지? 혼자서 너 키웠다며.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네 아빠처럼 명이라도 짧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너 좋은 대학 나오고 직업 빵빵한 건 알겠는데 그 돈 벌어서 다 니네 엄마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엄마한테 돈 갖다 줄 서방이 있어? 아니면 든든한 아들이 있어? 딱 너 하나인데 난 이런 것도 다 부담스럽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괜히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너도 자식 낳아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장모님 절대 우리한테 손 벌릴 분 아니셔. 그러니까 말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대단하신 거지.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지훈이 예쁘게 키워주신 건데. 그리고 인천댁 아주머니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한 분이셔. 엄마도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봐줘요. 어머님이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 부끄러운 짓 해서 저 먹여 살리신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저 인류대학까지 보내신 분이라서 전 오히려 존경스러운걸요. 어머님이 정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결혼하지 않을게요. 아이고, 지금 아들 앞에서 나 압박하는 거니? 이러면 내 아들이 너 붙잡고 길길이 날뛸 거 뻔한데 나한테 지금 압박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어쩜 보는 눈이 발끝이면 어디서 이런? 아유 미쳐 내가. 다 그네 머리 부여잡고 반대할 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 모든 포기가 빨라서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욕심내지 않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저에겐 사치였기 때문에 없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한 시어머님이 반대한다면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흠칫 놀라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기라도 바라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게 보이는데 제 생각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굳이 이런 길 가면서까지 힘들고 싶지 않고요. 가진 것도 없는 게 참 뻗댄다 이거지? 네가 뭐가 잘나서 결혼을 한단 마다야? 지금 내 아들만 너 좋아서 그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결혼하면 평생 가족이 돼야 하는 일인데 그런 거 다 참고 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세요? 애초에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가슴은 아프겠지만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 게 어딨어. 난 너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 미안한데 지은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주면 저 이 집 나가요. 뭐야? 철없는 말 할래? 집을 네가 왜 나가? 너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아우 못 살아. 하필이도 없는 집 딸을.
남편의 완강한 설득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당일에도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살피셨어요. 그 모습을 딸이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돈끼리 뭐 얼마나 만나냐라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왕 결혼한 거 제가 더 당당해져야 오히려 저희 엄마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도우미 아주머니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대놓고 친정을 멸시하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럼에도 꾹 참았던 건 미련하게 혹시라도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며 엄마에 대한 욕을 할까봐 더 참았던 것 같아요. 니네 엄마 요리 솜씨 하나 끝내주잖니. 나 주말에 동창 모임인데 니네 엄마 좀 불러서 요리해주면 안 되니? 수당은 넉넉히 줄게. 제가 그날 요리 잘하시는 분으로 도우미 불러드릴게요. 저희 엄마 이제 일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걱정 마세요. 니네 엄마가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인천댁 전화번호 안 바뀌었으려나? 됐다. 말해주기 싫으면 말아. 내가 할 거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음 해요. 저희 엄마가 예전엔 여기서 일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사돈인데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네가 너무하지. 사돈은 사돈이고 내가 예전에 부리던 사람 돈 주고 부린다는데 넌 왜 이렇게 흥분을 하니? 막말로 인천댁이 했던 일이 이런 일이잖아. 네가 오히려 감정 앞세워서 나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참나, 자격지심은. 입장 바꿔보세요. 하여튼 안 하셨음 해요. 어머님이 그러는 거 무슨 뜻인 줄 다 아니까 그만하셨음 한다고요. 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차올랐고 사돈한테 아직까지 인천댁 하는 것도 보기 싫은데 본인 동창 모임에 저희 엄마를 부른다는 게 참 화가 났어요. 전 그 길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라도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고 엄마를 단속시켰습니다. 엄마는 제가 전화를 하자 난감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워낙에 순한 엄마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아유, 만약 부탁하시면 내가 또 네가 있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딴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꾸 시어머니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엄마 일도 그만뒀으니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엄마가 예전에 인천댁이었을진 몰라도 지금은 사돈이라고. 엄마가 가서 일해주면 어머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엄만 괜찮으니까 너 책 잡혀서 시집살이 당하는 것보다 낫지. 엄마는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괜히 대들어서 안 좋은 소리 듣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자나깨나 제 걱정뿐인 엄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 동창 모임 날 엄마를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분개했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서 참았죠. 그리고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걸 볼 수 없던 저는 그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엄마가 음식하는 걸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정말 대환장 파티였어요. 내가 오지 말라니까. 엄마가 이러면 시어머니가 더 그런다고. 이게 날 생각해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 성격에 더 무시할 게 뻔하단 말이야. 하여튼 엄마 진짜 못 살아 내가. 엄마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 부탁하시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한 음식이 입에 맞으신대잖아. 안 그러면 너한테 음식하라고 할 게 뻔한데 내가 와서 하는 게 낫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냥 모른 척해. 또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엄마를 누가 말려. 내가 옆에서 거들게. 엄마가 혼자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해. 아무리 예전에 많이 해봤다지만.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넌 쉬어. 일도 갔다 온 애가 무슨 음식이야. 엄마가 해도 돼. 너 이럴까봐 엄마가 온 건데. 그렇게 엄마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모녀를 조롱하듯이 부엌에 들어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겠다 싶었지만 어머님의 말투에 감정과 기분이 정말 많이 상하고 화도 났어요. 어쩜 인천댁은 이런 게 잘 어울린다니까. 아니, 일은 왜 그만둔 거야? 집도 가까운데 그냥 우리 집 일 봐주면 좋을 텐데. 지은이가 엄마 닮아 솜씨가 좋나? 어디 한번 네가 한 음식도 맛 좀 봐야겠다. 인천댁은 주방에 있을 때가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어머님, 인천댁이라뇨. 엄연히 사돈인데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는데 직접 요리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엄만 도와주시기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출부 취급하지 마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승리가 되니? 하여튼 너도 참 정신승리 한번 대단하다. 애초에 파출부 딸이 같은 급이지. 네가 머리만 조금 나빴다면 아마 지금 니네 엄마처럼 파출부 하고 있지 않을까? 너 보면 참 미천한 집안인데 개천에서 뭐 났나 싶어. 계속 웃으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던 엄마였지만 시어머니가 파출부 딸이 그 급이지 않냐고 하는 말에 엄만 앞치마를 벗어 시어머니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저 역시도 순하기만 한 엄마의 행동에 놀랐고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어머머머, 이게 뭐 하는 거야, 인천댁? 돌았어? 아니, 지금 나한테 앞치마 던진 거야? 아, 단단히 돌았네. 감히 나한테. 우리 딸 시어머니라서 참고 참았는데 당신 뭐라고 했어? 팔출부 딸이라 같은 급? 내 딸 어디 가서 무시당하게 살지 말라고 내가 악착같이 공부시키고 잘 키운 딸이야. 근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해? 나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아니, 파출부 딸이 그 급이지.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주 분개하는 꼴 보니 찔리나 보지? 내가 전곡을 찔렀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사돈한테 지금 무리하게 앞치마를 집어던져? 내가 이래서 아예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하는 거라고. 정신 못 차리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부추전도 면상에 던졌고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엄마와 걸어가는데 엄마가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건지 괜히 와서 이런 꼴을 당하는 엄마를 보며 답답하면서도 저 역시도 엄마와 엉엉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또다시 못 참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되풀이되는 말만 하셨습니다. 나 무시하는 거 100번이고 참을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미안하다. 엄마가 참았어야 되는데 네 결혼 생활만 더 고달프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참 창피하지? 당당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나 때문에 네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 면목 없다. 하필이면 내가 일했던 사모님 댁이랑 사돈을 맺을 게 뭐야? 아휴, 창피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엄마가 괜히 파출부를 내서 너한테 이런 수치를 준 것 같아 시간을 돌리고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니까 왜 와서 이런 꼴을 당해. 과거를 후회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현재 당당하면 그만이지. 엄마의 과거가 창피한 것보다 현재 엄마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날 작아지게 만들어. 제발 당당하게 살자. 엄마가 왜 미안해?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엄마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일 너무 염려 마. 엄마가 안 엎었으면 내가 엎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전혀 걱정할 필요 1도 없어. 그렇게 엄마와 한바탕 울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고 절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놀란 남편은 본인 엄마를 강하게 밀치며 말리기 급급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의 사이는 더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살살 긁던 시어머니도 이제 나의 대놓고 무시하고 괄시하기 일쑤였고 오히려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대놓고 말씀도 하셨어요. 무식한 여편의 손에 자라서 무식한 것을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집에 들였으니. 보고 배운 게 평생을 남 밑에서 일하는 엄마만 보고 자랐으니 뭐 본 게 있었겠어? 아, 엄마, 그만해 진짜.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더 급이 떨어져 보여. 엄마가 더 천박해 보인다고. 우린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지은이한테 들어보니까 그날 엄마가 심했던데. 엄마가 지은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편할 것 같아?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 지은이랑 안 헤어져. 그리고 장모님한테 당장 사과 드리세요. 엄마 대신 내가 엄청 사과 드리긴 했는데 당사자 본인이 사과 드려야지. 엄마가 잘못했어. 뭐라고? 이래서 자식놈 키워봤자라던데. 니네 형한테 기대를 걸어봐야지. 넌 딱 봐도 글러먹었어. 여자를 만나도 하필. 제 편만 드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신 어머님은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오히려 제가 뭐라고 할 건더기도 없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는 항상 안 좋은 채 지내고 있는데 시숙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왔고 형님 될 사람은 좋은 집안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절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며느리지. 어디 무슨 파출부 딸을 데려다가, 에휴, 피아노를 해서 그런지 손가락이 매우 곱구나. 네, 제가 아무래도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설거지도 안 시키셨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딱 피아노만 치시라고 하셔서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걸요. 피아노밖에 모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뭘 걱정을 해? 우리 집에 기갈나게 집안일 잘하는 애 있다. 저기 네 동서. 아마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집안일 하나 끝내주게 잘할 거야. 모르는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동서 불러다가 시키면 되지. 넌 곱고 고운 손으로 피아노만 쳐야지. 아, 제가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어머님이 저보고 저리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지도 않을 거고요. 아니,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 수도 있지. 얘가 못돼 처먹기도 저리 못돼 처먹었을까? 아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라. 제가 없이 자라서 너 같은 애 보면 꼭 샘을 낸다니까. 착하고 이쁜 니가 이해해. 어디 저런 것이랑 네가 비교가 되니? 대놓고 형님과 차별하는 통에 민망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는 막장까지 간 사이라
저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형님 되실 분은 참 난감해 하셨고,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조금 놀란 눈치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되실 분은 어머님 같은 분은 아니셨는데, 오히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어머님 없으니까 편히 얘기할게. 어쩌다 어머님이랑 그렇게 된 거야? 동서 성격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그냥 뭐, 결혼할 때부터 반대하셨거든요. 형님이랑은 그거랑 별개로 잘 지내고 싶어요. 아깐 어머님 때문에 괜히 그랬지만, 혹시라도 뭐 모르시는 거 있거나 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잘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아까 좀 기분 나쁘셨죠?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님과 별개로 우린 잘 지내보자고. 내가 형제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여동생 같은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거든. 우리 어렵게 지내지 말고 서로 잘 지내보자. 난 동서가 마음에 들어. 끊임없이 형님과 비교하고 절 미워했지만 형님이란 사람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님과 별개로 절 봐주셨고 오히려 저에게 먼저 친해지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주었죠. 저도 그런 형님이 정말 친근하고 싫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시숙의 상견례 날이 되었고 그날 상견례장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참 상견례장으로 가고 있는데 시숙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워낙 남편과도 가깝게 지내는 시숙이었기에 거리낌 없이 받았어요. 야, 미안한데, 혹시 넥타이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아, 내가 깜빡하고 그냥 나왔지 뭐야. 그래도 상견례 날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아, 그래? 일단 우리도 출발했는데 우린 좀 가깝거든. 알겠어. 형 넥타이 가져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 시숙의 전화를 끊고 남편의 넥타이를 챙겨 다시 출발했습니다. 상견례장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가봐야 한다고 했고 저까지 안 갈 수가 없어 넥타이를 받아들고 상견례장에 들어서니 형님 쪽 안 싸던 어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를 들고 온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예비 사돈 어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넥타이 두고 가요. 여기에 당신이 낄 자리는 아니니까 얼른. 아, 저희 집 아줌마가 넥타이를 가져왔네요. 뭐라고요? 아줌마? 기가 막혀. 저도 딱히 이렇게 하면 굳이 끼고 싶진 않은데요. 이렇게 취급하시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어이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시숙님 상견례장에 넥타이 배달 갔더니 사돈집 앞에서 날 가사동미로 몬 시모였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번갈아 보던 사돈 어른은 어리둥절해했고 난감해하는 시숙과 형님이었어요. 최대한 제 날이 아니라 시숙의 날이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시어머니와 또다시 말다툼을 할 것 같아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때마침 온 안사돈 어른이 저에게 말씀 한마디를 건네셨고 그 말 한마디로 상견례장은 뒤집어졌어요. 저 역시도 쇼킹이었답니다. 저기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모친 함자가 혹시 이현희 씨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네?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 성함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 성함이 이연희인데 왜 그러세요? 때마침 온 안사돈 어른이 내게 물은 순간 천지가 뒤바뀔 대반전이 펼쳐졌어요. 제가 맞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사돈 어른은 절 그 자리에서 껴안았고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놀랐습니다. 아유, 아유, 연희 딸이었구나. 나, 네 이모야. 어쩜 연희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니? 세상 천지에 나랑 연희 둘 뿐이었는데 네 엄마가 니네 아빠 만나 반대하는 결혼하고 집에서 쫓겨난 지 어언 28년째지. 그동안 나라도 니네 엄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했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 네 얼굴 보자마자 알았다. 연희 어렸을 때랑 너무 똑같았어. 엄마가 말 안 하든? 네, 이모라니 엄마한테 형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으셔서.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반대하는 결혼하고 쫓겨나서 연락이 끊긴 거지.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너희 엄마 한번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시다니 얼마나 한이 맺히셨겠어. 나보고 꼭 네 엄마 찾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셨다. 그때 니네 엄마가 배불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충격이 크셨거든. 그래서 홧김에 쫓아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긴 거야. 평생을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내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후회했는데 너네 엄마가 너 하나 지키려고 가족들이랑 등을 친 거였거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연희 딸을. 근데 아까 하는 소리 잠깐 들었는데 혹시 이 집에서 너 가정부 일 하고 있는 거니? 그런 거야? 세상에나. 그럼 동서랑 내가 사촌지간이라니. 아니, 엄마. 내 동서 될 사람이야. 엄마가 말한 이모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그 이모의 딸이라니. 진짜 놀랍다.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왠지 자꾸 정감이 가더라고, 동서한테. 아니, 근데 왜 가정부 취급을 하신 거예요, 사돈? 아까 아줌마니 어쩌니?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아니,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아까 그거 안사돈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둘째 며느리랍니다. 이 세상에 너랑 너네 엄마 딱 둘뿐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큰 손 이모가 있었어? 아유, 우리 며느리 복 터졌네. 얼씨구나 좋아라. 이모가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고 며느리라고 밝혔는데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형님네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이런 형님네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가장 큰 바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 집의 조카라고 하니 갑자기 되지도 않는 머리를 쓰신 거죠. 어쨌든 엄마랑 만나기 전 이모라고 하니까 이모라고 할게요. 저 7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파출부하면서 저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허락을 받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번 파출부 딸이라면서 이렇게 절 가정부 취급하시고 볼 때마다 본데 없이 자랐다고 구박하시는 거고요. 이모가 들은 게 맞아요. 세상에. 아니 그럼 내 조카가 그동안 그런 멸시를 당했다는 거야? 니네 엄마한테 얼른 가자, 응? 상견 내고 뭐고? 아니 사돈,
그래도 우리 예단이며 결혼식 날짜 이런 것들은 정하고 가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본데, 우리 천천히 앉아서 좀 회포도 풀고 얘기도 다시 나눠봐요. 형님네가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니까 태세 전환하시네요. 제가 그 집의 조카라고 하니 저도 달리 보이세요? 전 변한 게 없어요, 어머님. 이게 사실이야? 아니, 내 동생을 그렇게 구박하고 부려먹고 하물며 이제 조카한테까지 그랬단 말이지? 용서 못해! 이 말을 끝으로 일단 정신이 없는 이모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고, 이모와 엄마는 몇십 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불효자식이라며 땅을 치고 울었고, 이모는 그런 엄마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엄마네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명의로 땅과 건물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모에게 꼭 엄마를 찾으면 엄마에게 줘야 한다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고, 계속해서 이모는 그 이후에도 엄마를 찾은 거였고요. 내가 미안해, 언니. 철없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 아빠 일찍이 그렇게 돼서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 언니한테도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빠듯한지 그럴 정신도 없었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이 꼴이 돼서 찾아가는 것도 정말 두렵더라. 염치도 없고 그래서 이 약물고 지은이 키운 거야. 알지. 그래도 이렇게 만났잖아.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찾은 줄 알아? 기집애. 그래도 이렇게 딸 하나 잘 키웠으니 된 거야. 남들한테 창피한 일 안 하고 부잣집 공주님이 악착같이 남의 집 일 하면서 혼자 힘으로 딸 대학까지 보냈다며. 엄마 아빠가 아시면 진짜 기특해 하시겠다. 지금이라도 잘 지내자. 이제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나 만났으니까.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널 보셨어야 했는데 평생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다고. 그때 결혼 반대한 거 정말 후회한다고 늘 누누이 말씀하셨어. 내가 불효자식이지.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박고. 고마워, 언니. 그래도 나 잊지 않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감동의 상봉이 끝나고 저희 엄마 앞으로 땅과 건물이 양도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한 제 시집살이 얘기를 듣고 대로하고 격려하였죠. 그리고 이모가 대신해서 큰 소리를 쳐주었는데, 본인 동생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장 큰 화를 내시기도 하였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강량약 강이시더라고요. 감히 사돈한테 인천댁 그쪽 집이 우리 집보다 못 산다고 제가 무시한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마음 같아선 이런 집에 제 딸 결혼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자리가 어쩜 이렇게 별로인지. 당장 제 조카랑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거예요. 전 한다면 합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셨어요. 제가 늘 그 집 갈 때마다 동수한테 어찌나 미안했던지. 제 친척 동생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요. 저도 형제가 없어서 지은이 하나가 완전한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동생한테 그러셨다니 실망이에요. 아니, 이 결혼 없다니요, 사돈. 네, 제가 사과드리지요. 우리 안사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드릴 테니 노염 푸세요. 이모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아지 엄마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모라지만
시어머니를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리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뭔지 시어머니는 홀랑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사죄를 하였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각서까지 본인 입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천댁, 아니, 사돈, 미안해요. 그리고 지은이 너한테도 미안하다. 우리 집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했어. 인정해. 용서해 주겠니? 다신 너희 집 무시 안 할게. 사돈, 미안해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전에 잘 살 때 인철댁 부리며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그래도 사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참 못됐지 정말. 미안하다 지은아. 그리고 사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그래도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잖아요. 마음 같아선 솔직히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존심 강한 분이 무릎까지 꿇으셨으니 용서할게요. 저도 어머님한테 대든 거 죄송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지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혹시 본인보다 못난 것 같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당연하지. 절대 안 그래. 내가 이번 일을 겪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 미안해. 사람 앞일 모르는 거야. 용서해줘서 고마워. 네, 그럽시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내 언니를 만나게 된 것도 덕분이니까요. 우리 잘 지내보아요. 그럼요. 제가 각서라도 써드릴게요. 우리 며느리랑 사돈한테 다신 안 그러겠다는 각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다 있고 정말 잘 지내봐요. 이제 지은이 너한테도 정말 며느리 대하듯 잘해줄게. 고맙다. 이런 날 용서해줘서 정말 미안해.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봐서 용서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인 저희 집과 형님네 집안에 기가 눌렸는지 정말 죽은 듯 지내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이 가끔은 적응도 안 되고 낯설어 보이지만 본인이 거둔 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가끔은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가 은연중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저희 집의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 아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는지 참으로 잘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된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만 제 남편을 보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용서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가 장모님이랑 당신한테 더 잘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인데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질 순 없지. 나도 최대한 마음 비우려고 생각할게. 고맙다. 나도 엄마한테 실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내 엄마인 것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가난하고 없이 살던 시절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위해주고 언제나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니 그런 남편을 낳은 분이라고 생각하여 저 역시도 많이 비우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이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엄마와 저 딱 단둘 뿐이라면 아직도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 또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친정엄마의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참 가엾고 한편으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뱃속에 저를 품고 모든 걸 등지고 저 하나를 지키려 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 엄마가 되면
아이를 위해서 엄마처럼 희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 생각이 드는 하루예요. 저를 위해 희생만 한 엄마를 위해 이번 주말엔 몸보신도 시켜드리고 좋은 옷 한 벌 사드려야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강추위인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글재주가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제 이야기를 오늘은 써보려고 해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 생각하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면에서 훌륭했는데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똑똑함이면 똑똑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남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저에게 늘 남편 잘 만났다고 늘 누누이 말하며 저에게 강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 완벽주의 남편의 성향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실수투성이 남편보다야 모든 면에 철두철미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조차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한 뒤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거 딸랑 몸뚱이만 가져온 네가 우리 아들같이 내 만나서 얼마나 모든 걸 누리고 사니? 너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해. 우리 아들이 딱 하나 단점이라면 보는 눈이 없다는 거다. 에휴, 진짜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만났다니? 어머니, 이제 좀 받아들이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저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전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네가 모자라니 모자란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트집 잡아서 말한다는 거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우리 아들이 어디 너 같은 거 만날 군번이나 되는 줄 아니? 뼈 빠지게 공부시켜놨더니 엄한 여자 좋은 일만 시켰네 정말. 회계사인 남편이 늘 자랑스러운 어머님은 평범한 직장인인 저를 무시하셨어요. 결혼 때도 반대가 있었지만 신랑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힘든 시집살이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정말 한결같이 저에게 다정하고 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절로 저한테 잘하니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시지만 그런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오늘도 엄마가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엄마한테 단단히 뭐라고 일러뒀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너무 면목 없어. 아무래도 어머님한텐 당신이 최고니까 내가 못마땅하신 거지 뭐. 항상 마음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게 좀 속상하긴 해. 언젠간 풀리시긴 할 건데 참 그게 언제가 될지.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네가 마음 풀어. 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한동안 못 갔는데 여기 용돈. 네가 좀 주말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래. 내가 이번 주말엔 일이 있어서 같이는 못 가겠네. 하나뿐인 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거 받아. 아, 너무 많아. 용돈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 고마워.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가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안타깝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잘하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항상 저에게 남편에게 더 잘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한 남편이었고 아주 훌륭했죠. 윤서방 같은 사람 없어. 얘기 들어보면. 너 시집 진짜 잘 간 거야.
아휴, 바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시험닭 한 마리라도 잡아주는 건데. 윤서방은 항상 주말에도 늘 바쁜 것 같아 안타깝다. 몸이나 골골거리지 말아야 할 텐데. 건강은 하지? 그럼 당연하지. 영양제며 식사도 내가 신경 써서 잘 챙겨서 괜찮아. 엄마가 윤서방 좋아해주니 좋네. 당연히 내 딸 이렇게 호강시켜주는데 내 눈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이지. 다음엔 윤서방이랑 같이 와. 알겠지?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좋더군요. 정말 시집을 잘 간 것 같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도 남편은 이렇게 제 마음을 잘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섭섭한 게 생겨도 마음이 참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럴 무렵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서야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좋아할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조금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남편의 의외의 반응에 저 역시 상처를 받긴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그렇게 원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닌데 저렇게 반응을 하니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항상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정말 저에게 실망을 주었어요. 뭐? 임신?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좀 갑작스러워서 놀랍긴 하네. 그래도 내가 결혼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이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결혼 전부터 아이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거 알아.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놓고 실망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아이는 나 혼자 만들었어? 당신 아이잖아. 일단 나중에 얘기해. 당신도 나도 지금 좀 그러니까. 아니 난 싫은 게 아니라 놀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해. 너도 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생긴 아이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난 그래도 우리 아이 심장 소리 들으니 너무 벅차고 기분이 묘했는데 자기는 어쩜 그래? 난 그냥 자기랑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으니까 그러지. 아무래도 나는 좀 누군가를 책임지고 하는 게 어렵거든. 남편은 오히려 당황하며 저에게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더군요. 하지만 이왕 생긴 아이니 전 잘 키워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참 섭섭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어색한 한 주를 보냈고 저와 남편이 대면대면하자 시어머니는 또 그게 제 탓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호르몬 탓인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서러움으로 다가왔죠. 남편과도 대면대면한 데다가 시어머니마저 이러니 이 집에서 정붙일 곳이 아예 없어서 눈물만 흘렀어요. 그래도 본인들의 손주인데 어쩜 이렇게 대할까 싶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더불어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네가 뭘 어쨌길래 우리 병호가 그렇게 너랑 대면대면 한 거야? 병호가 어딜 그러려냐? 네가 분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기분 안 좋으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한 명이 그런다고 그런가요? 뭐야? 그럼 우리 병호가 너한테 뭔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완벽한 내 아들인데. 네가 문제야, 다. 아니라고요. 그런 뱃속의 아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 병우가 그럴만 하다면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냐? 이거 아주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꼴랑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이래서 없는 것들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애 키우고 싶겠어? 그럼 힘듦이 2배, 3배가 되는 건데 넌 어쩜 너만 생각하니? 어머님, 이 아기 어머님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다 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 낳으면 남자가 고생이지. 요즘엔 애 없이 사는 부부도 많은데 넌 어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니? 참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임신 초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계류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처음부터 묻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심장도 잘 뛰던 아기가 갑자기 떠났거든요. 처음으로 찾아온 새 생명이 저 때문에 유산된 것만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유산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면서 저에게 더 잘해주더군요.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지라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그리고 유산을 하자마자 위로해주기는커녕 웃고 있는 그를 보니 솔직히 감정 없는 로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장 우울했고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나 유산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꿋꿋이 이겨내고 참았어야 했는데 우리 아가한테 너무 미안해. 어떡해? 어떡하냐고. 오히려 잘 된 거지. 사실 아이 때문에 우리 사이 대면대면 했잖아.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살자. 난 지금처럼 자기랑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더 좋아서 그래.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애도 축복 못 받고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렇게 유산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 추스르고 우리 잊어보자. 여기 카드. 오늘 카드 줄 테니까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랑 너 기분 전환 좀 해. 요즘 꿀꿀했을 거 아니야. 기분 실컷 풀고 와. 카드? 자기 진짜 말 쉽게 한다. 이거 받으면 내가 고마워 여보 이럴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뭐가? 어차피 너랑 나랑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아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번엔 아이 생긴 건 실수이고 원하지 않았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처음으로 이 남자는 공감대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저렇게 카드를 쥐어주며 기분을 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자 여태까지 내가 알고 존경했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미 이런 계기로 남편에게 여러모로 실망을 하니 점점 남편의 단점이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벽주의인 성향의 남편이 점점 강박적인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그저 슬퍼하기만 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신 쇼핑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 기분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당신 너무한다. 꼴랑 이거 카드 주면서 날 위로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당신은 공감대 부족이야. 내 애만이 아니고 당신 아이야. 이렇게 유산된 거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아이 갖고 매일이 살얼음 판이었잖아. 이렇게 공감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 힘드니까 카드 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아이는 원래도 없었던 존재니까 계속 슬퍼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여튼 이제 아이 얘기는 그만하자. 이왕 유산된 건데 그만 말해. 이미 유산된 걸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아이가 눈치가 있었나 보지. 알아서 떠난 거 보면 안 그래? 그만해. 경악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사유이지만 사실 그때는 아이한테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전 마음속에 죄책감이란 응어리가 찬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 그 일을 계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마음의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도 쉬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 집에서 요양을 하며 마음을 추슬렀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팔자가 늘어진다고 타박을 주셨고요. 이 집 구석에 아이가 유산되고 슬퍼하는 건 저 하나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슬프게도 제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참 네 팔자 늘어진다. 꼴랑 유산하고 일 그만두고 아예 눌러 앉았네. 본격적으로 우리 평호 등골 빼먹겠다는 심보지.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아이 떠나보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이렇게 꼭 제 아픈 마음을 들쑤셔야겠어요? 아무리 어머님한텐 아들밖에 없다지만 그 아이도 어머님의 손주인데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만 유산했냐? 요즘 유산이 얼마나 흔해. 태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임신 초기에 자기가 간수 못해서 유산해놓고 널 떠받들라는 거야? 아주 웃기네 진짜. 너 그렇게 눌러앉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거 나 못 봐. 알겠어? 그러니까 다음 주 내로 일 알아봐라. 집에서 띵가띵가 놀 생각 말고 왜 우리 아들만 고생해야 돼? 너랑은 완전 생판 남인데 내 말이 틀려? 우리 회계사들이 난 이렇게 누구 하나를 위해서 사는 꼴 못 본다. 무조건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야지. 너도 정신 차려. 시어머니는 조금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일을 하지 않자 더욱더 잔소리를 하셨죠. 그리고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차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집안일이라도 하라면서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편에게 실망한 마음도 한가득이었지만 아이를 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렇게 지내는 것도 저 자신을 너무 피폐하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은 속상하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남편과는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힘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물질적으로만 저를 충족시켜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항상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살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늘 아등바등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았지만 지금 제 심정으론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유산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뭐 하나 마음을 풀만할 때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답니다. 당신 주말에도 일하고 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좀 내 옆에 있어줄 순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혹시 헤아려 봤어? 자기한테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거야? 아, 미안. 근데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일도 그만두고 좀 마음 좀 추스른 거 아니었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놈의 아기 타령 지겹다 진짜. 난 너한테 화내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때 임신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뭐라고? 화? 한 달 됐어. 그 아픔이 사라진 줄 알아? 얼마나 죄스러운데. 그냥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많은 걸 바래? 내 옆에서 시간 보내주고 마음으로 진정 위로해달라는 건데 그걸 못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쇼핑도 싫다. 카드도 싫다. 뭐 어쩌라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너 원래 이런 애였냐? 아우 지겨워. 남편은 저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주말인데 외출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태도에 너무 어이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어 저 역시도 엉엉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마음을 추슬렀죠. 내가 이래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뱃속의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잊고 예전의 저로 돌아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말고 이제 지내야겠다고 다짐도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외출 후 양복 드라이 좀 맡겨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만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이거 양복 드라이 좀 맡겨줘. 다음 주에 입어야 하거든. 미팅도 많고 외부 일정이 많아서 집 앞 세탁소로 부탁해. 알겠어. 또 드라이 맡길 건 없는 거야? 드라이 맡길 거 있으면 다 챙겨줘. 한 번에 가서 맡기면 되니까. 아니야, 그것밖에 없어. 나머진 그냥 세탁기에 넣어도 될 것 같아. 이제 기분 좀 괜찮아진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이제 너 같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저에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 더 보기 좋다며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죠. 그렇게 남편의 말대로 남편 양복을 드라이 맡기려고 이곳저곳 주머니를 뒤지다 웬 관리비 내역서를 발견했어요. 저희 집 관리비 내역서가 아닌 다른 집 관리비 내역서였는데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집 주소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절대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누구세요? 거기 누군가 있다면 저희 좀 꺼내주시겠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기 사람 있나요? 문이 안에서 안 열려요? 아니면 문이 고장 난 건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에선 절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발 그러니까 밖에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집안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전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했죠. 관리소 직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나 이 집 명의를 가진 사람의 와이프이고 문 열어도 괜찮다고 제가 재차 말을 하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일단 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어요.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딴 순간 제 눈앞엔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아니, 이게 다 뭐죠? 여긴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쪽들은 누구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제 잘못이에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아니, 누구신데? 그리고 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사모님도 얼른 도망치셔야 해요. 네? 제발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나가게만 해주시면 이제 착한 일만 하고 살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여자는 대뜸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고, 그 옆엔 어린아이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미래를 즐기다 아이까지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했죠. 남편은 자기 커리어에 이혼은 절대 없다며 상간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상간녀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상간녀와 아이를 이 집에 가두고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했던 거예요. 전화, 핸드폰 모든 걸 없애고 철저히 주말마다 남편이 장 봐준 걸로 밥을 해먹고 남편만이 드나들 수 있던 집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갈 때면 딱 아이만 데리고 병원을 갔다고 했고요. 절대적으로 밖에 나올 수는 없었다고 했는데 믿기 힘들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아니, 내가 믿고 존경하던 남편이 뒤에서는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왜 그렇게 아이를 낳기 싫어했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낳으면 훗날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철저히 뜯어 말린 거였어요. 제가 이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내 남편이랑 2년 동안 나 모르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다 죄송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기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모든 거 다 증언해 드릴게요. 그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도 만날 땐 몰랐어요, 정말. 여기 가두기 시작한 뒤부터 전 그놈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이 어린아이도 지금껏 바깥 세상 한 번 못 나가봤어요. 그놈이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기막혀. 어쨌든 지금 당신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가정 있는 남자 껴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 재벌 달게 받을게요. 그 사람 진짜 벌 받아야 해요. 제발 그러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사모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놈 아주 악질 같은 놈이에요. 사모님 유산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얼마나 와서 좋아하던지. 전 진짜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경악스러웠어요. 당신도 똑같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나 그 사이코놈이나 다를 게 뭐야? 남의 가슴에 못 박은 건 똑같은 거지. 정말 혼란스럽고 부들부들 이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완벽에 가까웠던 남편은 뒤에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전 일단 그 모녀를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녀는 집에서 탈출하자마자 남편을 고소하였고, 즉시 경찰이 남편 회사에 들이닥쳐 남편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해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즉시 이혼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한국에서 꽤 큰 회계 법인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남편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묵묵히 홀로 싸움을 시작하였어요. 당신 지금 그 정신병자 말을 듣겠다는 거야? 나 따라다니는 스토커라니까.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월세 준 것뿐이야. 나 알잖아. 불쌍한 사람 못 지나치는 거. 당신한테 나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제발 믿어줘. 아니, 당신은 그럴 사람이야. 당신이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 완벽주의의 성향도 사이코적인 성향이야. 내가 애 낳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이 생길까봐 애 낳는 걸 극도로 싫어했니? 너도 결과론적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걸 알았던 거 아니야. 넌 인간이 아니야. 나 몰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미친 거지 아주. 그리고 네 핏줄을 낳았는데 그 핏줄마저 단 한순간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소름 돋아. 너라면 진짜 역겹다.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허탈하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이 와중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요. 웃으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정말 소시오패스 같았어요. 이 와중에 웃음이 나니까요. 아니라니까. 너희 같은 미개한 것들이 뭘 알겠어.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걔가 나 협박만 안 했어도 나 이러지 않았어. 알아? 다 걔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넌 내 말만 들으면 행복해 했잖아. 남편 잘 만났다고 말이야. 안 그러냐고. 이런 사이코인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했지. 아이 유산됐다고 했을 때 감정 없이 잘 됐다고 하는 거 보고 느꼈어. 인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근데 진짜 이런 놈일 줄이야. 넌 이제 사회의 경이야. 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네 엄마 가슴에 대목 받고 어디 한번 깜빵에서 썩어봐. 너 같은 놈을 낳고 네 엄마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한심하다. 난 아무 죄 없다니까. 자기는 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내 말 믿어야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 여자 탓하는 꼴이란. 물론 그 여자 잘한 건 없지. 아마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죄를 톡톡히 치렀겠지. 너 하나 때문에 참 이게 다 무슨 꼴이니? 이젠 벌 달게 받아.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외도로 인해 혼외자까지 둔 상황이라 이혼 소송은 쉬웠어요. 모든 것이 다 제 쪽으로 유리하였고 다만 혼인 취하 소송은 힘들더라고요. 혼인을 한 뒤에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는 어려웠고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또한 확실하게 상간녀가 남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상간녀와 함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나자 법정에서 2번이나 졸도하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남편을 구제해달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 애미에 그 아들이라고 느꼈어요. 네가 좀 말려봐라. 우리 아들 알잖아. 그런 짓 못하는 거.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우리 아들은 회계사야. 회계사. 대한민국에서 연봉도 탑에 드는 회계사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어? 이거 혹시 너랑 천연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단단히 오해라고.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당신이 그렇게밖에 못 키운 거야. 누구를 탓해? 평생 아줌마도 본인 탓하며 속죄하고 사세요. 당신 아들 정상이 아니야. 겉에선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뒤에선 저런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이코라고. 뭐라고? 우리 아들이 어째서 사이코야? 회계사라니까? 이게 아주 막 나갔네. 너 전현이랑 짜고 우리 집 재산 빼돌리려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못 믿어. 못 믿는다고. 이건 무슨 큰 음모임이 분명해. 안타깝네. 참 본인이 얼마나 오냐오냐 했으면 아들이 그랬겠어? 아들이 저렇게 된 건 아줌마 잘못도 있어요. 알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지 않겠어? 당신도 그렇게 아들 유세 떨더니 벌 받았다고 생각해. 어디 한번 범죄자 엄마로 살아봐, 이젠. 아무리 말해줘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12년이란 징역을 받게 되었고 12년 동안 사회에 격리되었죠. 법정 구속행위 떨어져도 끝까지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는 정신 이상자 같았죠. 상간녀는 벌이 너무 짧다며 항소를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기각되었고 12년형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싹싹 저에게 빌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벌 받은 거예요. 유부남인 거 알았는데도 멈추지 못했어요. 결국 이 꼴이 났지만 진짜 죄송해요.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신도 어쨌든 저놈이랑 한패나 마찬가지니까 안 그래? 애만 불쌍하지. 당신 같은 엄마에 그리고 그 사이코 같은 아빠에. 그건 당신이 평생 책임지고 애한테 속죄하고 살아. 애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알겠어? 네, 감사해요. 그리고 사모님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됐어요. 나도 사람 잘못 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어쨌든 평생을 아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며 살아요. 상간녀는 거듭 저에게 죄송하고 용서해달라며 빌었고 더 이상 저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혼외자 양육비도 꼬박꼬박 챙겨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한 남은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야말로 두 모자의 몰락이었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던 아들의 몰락을 눈으로 지켜본 시어머니는 실성을 하였고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며 그러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딱 아들과 단둘 뿐이었거든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더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을 추슬렀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픔을 거의 다 잊고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은 뒤엔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언젠간 좋은 일이 올 테니 꼭 마음 추스르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글솜씨 없는 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나도 기가 막힌 사연 하나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휴가를 갖게 되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친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기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마지막 남은 제 혈육이었죠. 연애를 할 당시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했고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제 배경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시모는 절 취조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어요. 윤철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그래, 너희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은주네 집은 부모님께서 다 뭐 하시니?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회사원이시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러고 보니 윤철이한테 부모님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질 못했네. 이번에 오면 물어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온 김에 부모님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지? 윤철이가 가족 중에 누가 사업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아마 윤철 씨가 오빠 얘기를 잠깐 했었나 봐요. 친척도 없고 저한테는 오빠 한 명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뭐? 아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던 거야? 난 그건 몰랐네. 아니,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 부모님이 온전히 다 잘 계신 여자 집안으로 장가를 보내고 싶었는데 다 돌아가셨다고? 뭐 연애한다고 해서 다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래, 너는 회사 다닌다고 했니? 학교는 어디 나왔니? 우리 윤철이는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그래도 좀 급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은주야, 아니야. 엄마 장난하는 거야. 엄마 너무 드라마 많이 봤다. 은주야, 우리 엄마 엄청 쿨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분 전혀 아니셔. 엄마가 너한테 장난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엄마, 그래도 은주네 오빠 진짜 능력 있어. 엄마도 알지? 저기 시내 모퉁이에 있는 4층짜리 건물. 거기 건물주가 은주네 오빠야. 사업도 크게 하시고 거의 1년에 수십억은 버실걸? 형님이 제일 아끼는 동생이니까 아마 결혼하게 되면 지원도 엄청 빵빵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러니? 아유,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하긴 오빠가 그렇게 든든하게 있으면 부모님만큼이나 좋지 뭐. 아니야, 안 그래도 은주 들어오는데 딱 귀티가 나더라니까. 가방도 봐라. 그냥 딱 봐도 고급스러운 거. 그래, 오빠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가 봐. 몇 살이셔? 결혼은 하셨고? 미혼이시면 그럼 은주가 딱 한 명 있는 핏줄이겠네. 아유, 너무 딱 좋다. 남매가 오손도손 친하게 지내는 거 난 너무 좋게 보이더라. 정환하게 맞이해 주셨던 시모는 제가 친정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자마자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거기에 오빠까지 있다고 하니 저에게 급을 운운하면서 상처를 주셨죠. 그런데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친오빠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제야 시모는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복덩이라고 하며 더 잘해주셨죠.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전 수만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와 오빠가 능력 있고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의 시모의 표정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첫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시모가 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좋아했지만 전 그 길로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남편은 제가 말하는 헤어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친하게 지냈던 오빠에게도 찾아가서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빌기도 했죠. 전 그런 상황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만나지 않으려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 은주야, 나는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사실 전에는 부모님이 온전히 다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을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그냥 내 옛날 생각을 말한다는 게 너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용서해 주겠니? 윤철이가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요즘 통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들어와.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윤철 씨에게 저희 집 사정 미리 말씀드리라고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윤철 씨도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말도 못 꺼내고 절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은 좋은 사이라고 하지만 길게 본다면 지금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봐야 하고 더 시간을 길게 끌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윤철 씨와는 헤어지겠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냥 철없이 한 말이었는데 너에게 상처가 될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난 애초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며느리구나 하는 느낌이 왔단다. 그때는 내가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널 만나게 되면서 당황해 그런 거야. 그렇지만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 말이 상처가 되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어.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나이가 있으니 더 이상 연애를 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감도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반대를 한 적 없어. 우리 애도 너를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애가 헤어지기 싫어서 밥도 안 먹고 살이 쏙 빠졌어. 아니다.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나 때문이라면 나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다시 만나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한 번만 우리 윤철이 만나서 얘기 좀 들어줘. 그렇게 찾아온 시모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던 찰나에 매일매일 찾아오던 남편이 점점 야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전 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은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연애만이라도 하자며 애원을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시모와는 거의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시모에 대한 기억도 점점 잊혔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을 때 오빠는 저를 위해서 모든 상견례 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 예약해 초대를 했고 식사 비용도 다 냈죠. 거기다가 결혼 선물로 집을 줄 거라며 이야기를 하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너무나 좋아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쓸 수 있고
오빠는 사무실로 가겠다고 한 것이죠. 전 그런 오빠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마냥 좋아할 수 없었음에도 시댁 식구들은 혹시라도 더 해주는 게 없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거기 집이 몇 평이라고 했지? 그래도 가장 위층이니까 층간소음은 없겠네. 안 그래도 요새 집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사돈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신축으로 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에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은주는 좋은 옷 받아서 좋겠네. 부모님께서 보시면 엄청 뿌듯해 하시겠다. 어차피 사돈이 쓰던 가구나 가전들은 다 놓고 갈 거 아니야? 네? 아, 그래도 오빠 사무실 간다지만 필요한 건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저희도 신혼인데 필요한 물건들은 좀 사야죠. 안 그래도 저번에 물어봤는데 오빠가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낡기도 낡았고 다 오빠 취향이라서 다음에 은철 씨랑 같이 가가지고 둘러보려고요. 아니, 얘. 오빠 쓰던 거 그냥 쓰면 되지. 무슨 또 돈을 쓰려고 그래?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바리바리 다 싸고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그냥 가구랑 가전은 싹 다 놔두고 가라 하고 능력 있는 오빠가 다 새로 사면 되는 걸 무슨 힘들게 그렇게까지 하니? 어쨌든 가구랑 가전은 해결됐으니 그냥 결혼식만 하면 되겠네. 어머, 너무 좋다. 근데 사돈께서는 집 말고는 다른 건 안 챙겨주신다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신혼여행비나 이런 건 안 주시려나? 에이, 엄마. 집 받은 걸로 만족해야지. 그지, 은주야? 형님 사무실에서 생활하시려면 힘드시겠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떠시냐 물어봐. 그래도 집이 더 낫지. 나야 뭐 상관없는데 형님은 불편하시려나? 그래도 형님은 능력 있으시니 사무실 가시더라도 금방 집 구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을 거야. 그래. 너희는 너희 결혼식이나 신경 써. 뭔가 방도가 있으니까 나가셨겠지. 그리고 진명이도 이제 슬슬 바꿔야 하지 않겠니?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큰 건 보통 남자가 이름을 앞에 쓰는데 말이야. 그래도 은주네 오빠가 주신 거니 은주 이름으로 해야 하나? 근데 은주 이름보다는 우리 윤철이 명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 전부터 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오빠도 그렇게 제 결혼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파혼을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오빠는 사돈이니 더 어려워질 테고 조심할 거라 생각을 하고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모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결혼 전에는 은근히 뭔가를 요구하는 듯 했지만 결혼 후에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대학 졸업을 한 취업준비생 신우를 오빠의 사업체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자리 딱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넌 됐고 난 사돈한테 직접 물어볼란다. 그래도 사돈이 사장인데 사장 한마디에 딱 자리 나오는 거 아니겠어? 우리 딸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든 다 잘하고 싹싹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회사 다녀야 하는 건데 요즘 불경기라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니 어쩌겠니? 그래도 가족이 사업을 하니 거기라도 들어가는 수밖에. 어머님, 지금 필요한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오빠는 그런 거 철저해서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오빠가 거절할 거예요. 필요한 인원도 없고 아직 비수기라 인원 고용할 필요도 없고요. 어머님 자꾸 고집 피우시지 마시고 아가씨 취업 준비한다면서요. 그거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해요. 취업 준비를 하면 뭐 할 거야? 붙어야 말이지. 얘가 성적도 좋고 얼굴도 반반하니 좋은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문제야. 네 오빠가 사장이니까 한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가족이 일 못해도 가족 회사에서는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누가 가족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 네가 딱 눈치가 있었으면 우리 딸 졸업하기 전에 딱 자리 마련해 뒀을 텐데. 어머님, 취업은 그렇게 인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가씨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취업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다음에 혹시라도 공고 뜨면 아가씨한테 넣어보라고 말해볼게요. 근데 아가씨가 원하는 직종도 아니고 일도 전혀 다른데 별로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소용없으니 그만 말씀하시고 오빠도 그만 찾아가세요. 시모는 신우 자리를 주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직접 오빠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 오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시모를 막아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남편은 엄마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고 부탁인데 어떻게 말리냐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달라며 고집을 피우시던 것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것들도 무작정 요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친정오빠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전체 구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사무실 위쪽으로는 거주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서는 자꾸만 이사를 가야 되겠다며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을 꺼내셨죠.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니 아예 직접적으로 친정오빠 건물에 대해서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집이 너무 낡지 않았니? 안 그래도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나 싶더라고. 외풍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실도 새로 싹 다 갈기에는 비용도 장난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볼까 싶어가지고 아들도 나가고 딸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해서 나갈 텐데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이런 허름한 집에서 계속 살면 너무 초라하지 않겠니?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번에 어머님 귀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은퇴하시면 귀촌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 집 정리해서 내려가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귀촌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도시만한 곳이 어디 있니? 시골 가면 할 것도 없고 농사 지으려면 체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체력이 있어야 말이지. 시골은 안 가고 그냥 여기 동네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말이야. 그니 친정오빠 건물 있잖아. 거기 맨 위층이 가정집 아니니? 거기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세입자 못 구하면 계속 빈집이잖아. 그러면 빈집이 오래 두면 금방 망가진다고 하더라. 사람 온기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면서 남편은 건물 관리하고 나는 청소하고 그러면 딱이잖아. 네? 갑자기 오빠 건물은 왜? 어머님, 근데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전 사업장 건물은 전에 오빠가 말을 했으니 아셨겠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빠 재산 자꾸 물어보셨던 거예요?
거기 어차피 세입자 들어올 거예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안 들어온 거지. 이미 계약도 다 했는걸요. 그런데 어머님, 뒷조사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래도 거기 집도 좀 있던데. 다른 곳 빈집은 없다니? 이제 가족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사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른이니까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넌 무슨 오빠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예민해? 어디 무서워서 말이라도 꺼내겠니?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넌 너무 예민하게 대답하네. 시모는 친정오빠의 사업이나 건물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누가 입주를 하고 있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감하고 어쩔 때는 화도 나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내보지도 않았던 얘기를 시모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오빠가 사업이 더 잘 돼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좋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오빠는 집 구경을 오라면서 저와 남편을 불렀는데 따로 도착한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유, 사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또 사셨어요? 아유, 우리 사돈 능력이 너무 좋으시네. 아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옆에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 일하는데 힘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사한 집에도 여자 흔적 하나 없는 거 보니 아직도 혼자시네. 이렇게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같이 살 처자라도 한 명 있으면 좋으련만. 아, 우리 딸은 어떠세요? 솔직히 나는 겹사돈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한 집안으로 연결되면 더 편하고 좋죠. 사돈, 농담이신 거죠? 저랑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제 동생보다도 한참이 어린데. 그나저나 사돈 어른께서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걸 그랬네요. 동생네만 오는 줄 알고 제가 음식을 대충 준비했는데 다음에 볼 때는 제가 제대로 음식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남자 혼자 사는데 거기서 거기죠.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매번 이렇게 시켜 먹지. 아유, 내가 사돈 이렇게 살고 있을까봐 속상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시켜 먹기만 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 딸이 요리 솜씨도 괜찮고 야무지고 싹싹해요. 나이 차이야 조금 날 수 있지만 뭐 그게 더 좋죠. 전 쿨한 사람이에요. 사돈이랑 우리 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얘들아? 난 정말 소개를 해주고 싶네. 어머님, 자꾸 왜 그러세요? 저희 오빠 당황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꾸 만나보시라 하세요? 나이 차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애랑 어떻게 만나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시모는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에게 신우를 만나보라며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의사는 상관없이 시모는 자꾸만 오빠에게 신우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꺼냈죠.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말해본 건가 싶었는데 며칠 동안 자꾸만 전화를 해서 신우이를 만나보라고 하는 통에 오빠가 당황스러워 연락을 해왔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그냥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건데? 자꾸 당신이 자르니까 내가 더 나서지 못하겠어. 솔직히 형님, 요즘 외로워하시잖아. 당신이 자꾸만 이렇게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형님 여자 한 번 못 만나고 혼자 사실 수밖에 없는 거야. 좀 중간에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소개를 아예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소개해준다는 거 다 좋은데 왜 아가씨를 소개해준다고 하는 거냐고. 아가씨 이제가 대학 졸업했고 오빠는 40대인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돈이랑 이렇게 만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오빠도 불편해했잖아. 당신은 오빠가 불편해하는 건 뻔히 보면서도 왜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뭘 말리라는 건데? 무엇보다 가장 어른인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뭘 말려야 하는 거야? 동생 정도면 젊고 예쁘기도 하고 괜찮지 뭐. 형님 나이면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기는 힘든 나이야. 근데도 우리 동생같이 젊고 예쁜 애 만나면 그냥 좋지 않겠어? 엄마도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소개해주겠다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왜 자꾸 오빠한테 아가씨 소개해주려고 하는 건데? 혹시 이게 오빠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 오빠 재산 유산으로 안 넘길 거고 다 사회에 환원할 거래. 그리고 나도 그 재산 받을 생각도 없고 혹시나 그런 거라면 꿈깨. 오빠 죽기 전에 싹 다 정리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에이, 그건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막상 결혼하면 형님도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지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 그리고 형님이 결혼 안 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유산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걸 왜 당신이 안 받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형님 재산 같이 나눠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같이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마치 오빠의 재산을 자신들이 당연하게 받을 것 마냥 계획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오빠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이 오빠에게 바라는 것들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고로 의식을 잃고 나서 깨어나지 않았고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을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생활을 했고 회사에도 사정을 말해 휴가를 내기도 했죠. 전 매일매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빠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빠는 깨어나지 못했죠. 그동안 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력을 잃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마치 오빠가 언제 죽는지 보러 오는 듯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떠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저만큼이나 자주 병원을 방문했는데 걱정스러운 얼굴 하나 없이 오로지 궁금한 얼굴로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오빠 상태는 어떻다고 하디? 가망이 없다지? 아유, 안 그래도 내가 사고 났을 때 대충 들었거든? 근데 심하게 부딪혔나 보더라고. 아유, 이렇게 힘들게 너도 잡아두지 말고 얼른 보내줘. 네가 이렇게 붙들어두는 것도 누워있는 입장에서는 할 짓이 아니라니까. 네 욕심에 오빠 자꾸 붙들어 매지 말고 얼른 보내. 어머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직 오빠 살아있어요. 호흡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어쩜 그런 모진 소리를 하세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위기도 다 넘겼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하다가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니? 내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니 오빠 차키랑 집키 좀 줘봐. 어차피 주인 없이 마냥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 손길 안 닿으면 어떤 물건이든 다 녹슬고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둘 게 아니라
써야지. 어차피 사돈 가고 나면 다 네가 받을 거 아니니? 그럼 우리 같이 쓸 텐데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자. 뭐요? 진짜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오빠가 어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따위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렇게 누워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오빠 깨어날 겁니다. 회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딱 봐도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거 뻔히 보이는구만. 넌 쓸데없이 희망 잡고 있는 거야.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한 말 오히려 도움됐다고 고맙다고 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야말로 무슨 소리니?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와이프 어디 갔나 걱정하고 눈치는 얼마나 보이겠어. 너는 오빠만 걱정할 게 아니고 네 남편을 걱정해야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끼는 뜰 필요 없다.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같이 쓰게 될 거 미리 쓴다고 생각해라. 이 미친 여자가 당장 안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말을 막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 내가 경고했지? 그만하라고. 이 미친 아줌마가 내 눈앞에서 안 꺼지면 나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당장 꺼져. 전 시모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앞에서 난리를 피우며 소리를 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가버린 줄 알았던 시모와 남편은 기어코 오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까지 찾아서 들어갔더라고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와 전 바로 경찰과 함께 오빠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얘는 왜 경찰관 분들이랑 같이 오니? 아니 얘가 지금 지 오빠가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미로서 며느리를 잘 챙겨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기 들어와서 살 거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저랑 우리 아들이랑 와서 미리 청소를 해두려고 들어온 거예요. 얘, 뭐하니? 사실대로 설명 안 드리고. 뭔 헛소리야, 아줌마. 당장 여기서 나가. 왜 여기를 들어와서 산다고 해?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당신들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어. 어떻게 비밀번호 알아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여기 들어올 권리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니다. 경찰 아저씨, 이분들 잡아가세요. 여기 이분들 집 아니고 무단 침입한 거예요. 어머머,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오빠가 죽을 날 기다린다고 해서 너까지 지금 정신줄을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경찰관님, 이거 다 오해예요. 여기 제 오빠네 집인데 부모도 없이 남매 둘뿐이라 오빠 죽고 나면 여기 제가 받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올 집이니 제가 청소 좀 해주러 온 거예요. 이렇게 큰 집 청소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온 건데 얘가 오해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유, 저희 무단 침입 아닙니다. 그러니 그만 가주세요. 저희끼리 오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이미 CCTV에 당신들 무단 침입한 거 다 찍혔으니까.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니? 사고로 넣은 오빠가 알려주디?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내 앞에서는 아닌 척 하더니만 결국 오빠 재산 탐내고 있었네.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들 싹 다 잡아가세요. 저 이 사람들 고소할 겁니다. 제가 고소를 할 거라고 말하니 시모는 바로 달려와 제 뺨을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여기에 남편까지 합세해서 제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경찰들도 모두 목격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어요. 전 이 상황을 증거로 이혼 소송도 하고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항소했지만 무단 침입에 폭행까지 모든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의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지만 분할 없이 남편은 몸만 쫓겨났습니다. 전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보험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고객들 중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상담하는 척 말하게 됐죠. 그동안 뻔뻔하게 오빠의 재산을 노렸던 것들이 남편 주변으로 다 알려지게 되면서 고객들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지역사회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시부가 은퇴함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강제 기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다 보여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을 때 더 강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아쉬운 생각이 들었네요. 오빠는 다행히도 한 달이 되고 깨어나게 되었고 깨어난 후 그때 당시 얘기를 듣고는 저보다 더 분노를 했죠.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잡고 냉정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빠 사업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답니다. 요즘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너무나 든든하고 좋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